라이선싱콘 2021 패널 톨크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세션이었죠. MZ세대 공략 팬덤 확보 사례를 주제로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라이선싱콘 2021 행사의 마지막 세션으로 배치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해주신 그런 강연이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세 분을 다시 한번 자리에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이남 미디어의 이민석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또 델리툰의 김춘곤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서울 머천다이징 컴퍼니의 이주성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한 분 한 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석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우리나라 영상 제작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인상적으로 제가 들었던 것이 전통적인 수직 계열화 제작 방식에서 최근에 제작 네트워크화의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대형 OTT 플랫폼들의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전통적인 TV 드라마의 아성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수직 계열화, 전통적인 수직 계열화 전략과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제작 네트워크화 전략의 이 관계를 도식적으로 이러한 흐름에 100%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제작 방식의 전략적인 변화의 추세가 방금 말씀드린 오리지널 드라마들의 영향력 확대, 또 전통적인 TV 드라마의 영향력 축소에도 일정하게는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 이민석 대표님은 웹드라마를 중심으로 또 새롭게 시장에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웹 드라마를 통해서 추구하시는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도 TV 드라마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그 질문을 딱 들어보니 제가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일단 웹드라마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숏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지는 OTT 기반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통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전통적인 TV 드라마를 만드는 것과 OTT향 드라마를 만드는 주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만드는 전략이 좀 다른 거죠. 전통적인 TV 미디어의 경우는 편성이 있고 그 편성이라는 게 시간대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편적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문법과 서사와 재미를 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OTT는 좀 일정 부분 팬덤이 정해져 있고 OTT 플랫폼 내에서 소비하는 소비자들을 겨냥으로 한 포매팅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겁니다. 근데 만드는 주체는 비슷한 건데 다만 여기서 요즘 주목해 봐야 될 게 넷플릭스를 가만 보시면은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시리즈물을 많이 생산을 해요.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DP라는 작품인데 그게 길이가 6부작이거든요. 드라마라는 게 보통 16부작 긴 길인데 그 정도의 약간의 미드폼 사양으로 콘텐츠를 내고 그게 글로벌하게 먹힌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주로 즐겨 하는 방식은 이제 한 편 길이가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분량을 그 60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부작에서 6부작 되는 정도 분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숏폼이라고 보통 특정 지어지는데 저희의 주된 타켓은 주로 10대에서 20대 정도의 타켓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편 시장보다는 조금 말하자면 이제 신흥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일본이나 이제 동남아권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보고 있고요. 저희 작품들은 유명 탑 탤런트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일본에 보통 수출되는 한국 드라마들은 탑 탤런트의 기준으로 단가가 매겨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기준으로 뭉갠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저희는 저희 걸 다 사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유튜브로서 먼저 검증이 됐고 그쪽 플랫폼에 가니까 조회수가 나와서 계속 사들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TV 드라마의 아성을 넘는다는 거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성을 넘는다는 게 변해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되게 많이 다양하게 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는 웹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웹 드라마의 개념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대, 2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쇼폼 콘텐츠로서의 웹 드라마가 말씀해주신 대로 동남아라든가 일본 이런 데서는 큰 반향을 얻고 있지만 사실 영상 시장의 메인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그 글로벌 OTT들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 시장 등이 될 텐데요. 혹시 이 웹드라마 콘텐츠들을 가지고도 기존의 아시아권 시장을 넘어서서 서구 시장까지 겨냥을 하고 계신지, 만약에 그런 시장까지 겨냥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점들을 주로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원래는 TV 미디어 출신인데요. 그 제가 이제 사업 창업을 하고 콘텐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이제 저도 연구도 많이 했고 해나가면서 배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콘텐츠 제작의 방법론은 타켓 오디언스에 부합하는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내가 겨냥하는 목표 타켓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콘텐츠들이 저희한테 중장기적으로 그 IP를 보유하고 있다면 되게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일본이나 동남아권은 일단 한국 드라마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쇼폼 소비도 많아지고 뭐 10대들의 감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대의식이 생겨서 저희가 주로 만드는 콘텐츠들을 잘 소비하는 건데요. 미국의 경우도 Y 장르라고 그게 좀 수위가 높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수위가 높은데 뭐 학원물이든 로맨스물이든 그런 장르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왓패드라는 그 웹소설 플랫폼 있잖아요. 그 네이버에서 인수한 거기서 주로 다루는 IP들도 그런 장르에 가깝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주력으로 삼는 거는 저희 타겟 오디언스에 부합하는 장르를 개발해내고 그걸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쪽에서 더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 오리지널 개발하는 것도 많이 하지만 리메이크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일본의 고단샤 원작을 가지고 리메이크를 한다거나 뭐 미국의 어떤 인기 있는 Y 장르 작품들을 리메이크 한다거나 뭐 심지어는 뭐 태국에서 되게 히트한 어떤 IP들이 있어요. 그런 걸 리메이크 한다거나 그런 시도들을 하면서 좀 더 말하자면 저희가 주로 하는 게 프랜차이즈 전략, 그러니까 어떤 시리즈를 계속 연계해가는 전략인데요. 그런 그 컨텐츠 패키지를 만들어 나가고 팬덤을 모으고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어떤 노하우를 갖게 하는 것을 이제 저희는 전략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이런 슈퍼맨 시작한 업체가 아주 뛰어난 롱폼이나 뭐 영화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저 기대를 갖고 응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네, 의미 있는 니치를 찾아가기 위한 그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계속해서 김충곤 이사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웹툰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모바일 환경 등에 있어서도 이런 인프라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하고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리툰에서 해외에 K-웹툰을 진출시키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중요한 동기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정확하게는 제가 2014년도에 그 웹툰 플랫폼 탑툰을 했었는데요. 제가 진출을 제 명의로 해봤었던 건 2015년도에 대만 서비스를 해봤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웹툰이라는 컨텐츠는 모바일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면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컨텐츠라는 게 그 레거시한 기존의 미디어에서 넘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폰용으로 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기존 드라마를 웹에다 옮겨 넣었다고 웹드라마가 아닌 것처럼 그냥 종이 만화책을 디지털 컨버팅을 했다 그래서 웹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폰 이 작은 화면에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커졌지만 저희가 서비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더 작은 화면 사이즈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라는 게 매우 제약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콘텐츠 중에 하나가 웹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을 진출을 하면 무조건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프라고요.
인터넷이 돼야 돼.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바일 인터넷이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거나 아직도 뭐 저개발 국가라든지 뭐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좀 느리게 인터넷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한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가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고객이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뭐 먹고 사는데 빵값보다도 너무 비싼 것들을 파는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유럽 시장을 먼저 보고 뭐 대만, 일본, 미주, 한국 웹툰들이 주로 나가 있는 국가들을 보면 그래도 일정 수준의 경제 수준을 갖추고 있는 쪽으로 먼저 진출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 외에도 이런 만화의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반드 시내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망가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픽 노블이라든가 코믹 스트립의 전통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국가들마다 또 문화 권역들마다 만화를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는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유럽 진출에 대한 이런 전략적인 시도들을 많이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근데 또 많은 이 웹툰 종사하시는 분들은 유럽 지역 외에도 이렇게 일본이라든가 북미 지역 같은 만화의 문화적인 토양이 잘 갖춰진 지역에 진출해 보고자 하시는 그런 욕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먼저 해외 시장을 선구적으로 개척해 보신 입장에서 유럽 시장에 진출하실 때와 또 일본이나 북미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떤 전략적 적용이라든가 전략 수립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지 한번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1년도에 저희가 인수한 레진 코믹스, 그러니까 레진 엔터테인먼트가 한국, 미국, 일본에 진출을 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브랜드로서는 별도로 진출을 하지 않고 그 브랜드를 더 성장시키는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웹툰이 되는 나라는 요즘은 되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BTS랑 오징어 게임이 인기 있는 나라는 다 됩니다.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이 두 브랜드가 너무 높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웹툰을 시작했던 프랑스에 제가 2019년도부터 오고 가고 있는데 2019년도에 갔을 때는 웹툰의 한국적인 이름을 대체적으로 좀 빼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아닌 것처럼도 좀 했고요. 한국 웹툰이 굳이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뭐 캐릭터 이름도 다 한글이고요. 뭐 간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한국어 간판을 쓰고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그냥 읽을 수만 있게 바로 직역해서 번역하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호칭만 번역하는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정도가 된 거는 사실 요 몇 년 동안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되게 올라갔던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타겟할 고객들만 잘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미국에서 어느 고객을 우리가 목표를 할 것인가? 10대냐, 20대냐,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또 뭐 경제적으로도 무슨 상위 클래스도 있을 테고요. 조금 어렵게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층을 공략을 할 거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콘텐츠의 장르를 좀 설정을 해야 될 테고요. 설정된 장르에 맞춰서 가격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한다면 국가는 이제는 크게 지장이 없을 만큼 K 콘텐츠가 글로벌하게 잘 나가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만화 문화에 대한 고려보다는 글로벌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특정 계층별, 세대별 특성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 같다는 답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이주성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감명 깊게 오늘 대표님 강연을 들었는데요. 특히 이야기에 대한 중요성, 캐릭터 분야에서도 철학이라든가 문학과 연계된 그런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캐릭터뿐 아니라 브랜드의 라이선싱도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라이선싱하기 좋은 캐릭터, 라이선싱하기 좋은 브랜드라고 할까요? 라이선싱을 진행할 때 IP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이야기의 중요성과 함께 어떤 기준들을 고려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야기가
그 변별되는 강한 특성을 가진 이야기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만드실 때 이제 캐릭터가 의인화된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의인화라는 게 꼭 동물이 아니라 상상의 그 어떤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990년대 초반에 디즈니에서 푸를 제가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푸를 곰돌이 푸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우리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지나가다 보더니 돼지도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푸를 이제 곰이라고 전제를 해서 푸라고 불러서 그게 곰으로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든 캐릭터들이 그 동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로 형상화해서 생각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 어떤 지칭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동물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동물이 합성되거나, 무민이 하마라고도 하고요, 또 하마가 아니기도 하고 트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인화된 캐릭터가 왜 중시하냐면 그걸 상품화했을 때 솔직히 사람도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죠. 사람을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등신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저희가 캐릭터를 살 때 등신 비례가 보통 캐릭터들이 3등신 이하가 많죠. 왜냐면 그게 이제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전달하기가 쉽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문학적이고 의인화된 캐릭터를 선택하는 게 오래 장기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콘텐츠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 기억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엽기, 토끼라든가 뿌까처럼 세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던 K 캐릭터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최근에는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K 캐릭터라고 할 만한 프로퍼티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K 캐릭터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소들, 보완해야 될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실지, 강연에서 말씀해주신 문학과 철학 기반의 스토리텔링 마련이 그러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연사분들이 웹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웹툰을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세계 시장을 웹툰에 판 요소가 어떤 웹툰적인 기능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스토리일 겁니다. K 스토리일 거고, 그래서 당분간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앞으로 지금 현재 세대들이 스토리든 음악의 이야기든 세계 시장을 두들겨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로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문학적인 요소를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어떤 그래픽적인 요소와 잘 만나서 캐릭터로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캐릭터가 나올 거라고,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고 저희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콘텐츠와 관련된 또 라이선싱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 지금 나누고 있는 건데요. 이곳 코엑스 컨퍼런스 홀에 많은 분들이 객석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객석에서 오늘 자리해 주신 세 분 연사님들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세 분 연사님들께 질문하고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마이크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라이선싱콘 2021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전에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객석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들어온 질문을 먼저 대신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성 대표님께 질문이 있네요. 손지은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카카오 이모티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작가입니다. 저 같은 개인 작가가 IP 라이선싱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스토리텔링에는 순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 이모티콘도 그 작가가 가진 창작적인 의도나 어떤 모티프를 전달하기 위해서 본인이 창작을 했을 거고, 그게 카카오에서 그걸 차용해서 상업적으로 채용을 했다면 분명히 상업적이면서 다른 요소가 이야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좀 더 발전시켜서 출판 쪽,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의 그 출판사가 놀랍게도 6만 8천 개가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게 1년에 책을 출간하는 게 6만 3천 권을 출간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작가분께서 출판사를 열심히 두드리면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두들고 들어가서 출판화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판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출판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개인 작가분들도 얼마든지 시도해 보실 수 예, 있다는. 출판사를 가시면 편집자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편집자와 작가가 실갱이하는 게 굉장히 서로 상처 주면서 면역력도 키워지고 분명히 그 스토리를 발전시켜서 출판사에 굉장히 글 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그 본인이 창작가가 가진 아이콘적인 특성을 스토리를 풀어줄 수 있는 편집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민석 대표님께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수정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MZ 세대에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뭐 이제 스토리라는 게 뭐 제가 이제 다루는 스토리 영역은 이제 극화된 이제 드라마 장르일 텐데요. 그래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원래 그 만들던 때와 지금 우리 이제 구성원들이 만드는 거에 아주 큰 차이는, 저는 좀 구성이나 구조, 그 스토리 구조를 굉장히 강조했다면 지금 현재의 트렌드는 캐릭터나 그 극사실적 공감대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OTT 드라마가 됐든 쇼폼 드라마가 됐든 극사실적 공감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현실적으로 딱 와닿는 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는 뭐 크게 이제 소비가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판타지극도 마찬가지죠. 판타지극도 그 설정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타겟에 어필 가능한 무엇이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획을 할 때는 되게 보편적이거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반적인 장르적인 아이템들은 저희는 다 드랍을 시켜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봤자 특정 어떤 부류들한테는 소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주 내밀한 니치한 팬덤을 만들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하는 방식은 굉장히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니치한 타겟에 어필 가능한 극사실적인 공감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이번에는 김춘곤 이사님께 또 사전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태현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최근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많은 웹툰 작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등 상위 웹툰 플랫폼들의 문턱은 높고 좁아졌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많은 비인기 웹툰 작가들과 웹툰 작가 지망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기 작가님들 쫓아다니는 게 일이라서 사실 뭐 이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야 모든 작가님들의 상상력이나 뭐 가능성이 다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플랫폼 업자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기에 시작하는 작가님들이 어려운 문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가님들이 시작할 때 좀 눈높이를 낮추셔서 그 단독 작업보다는 어디 스튜디오에 가서 같이 작업을 좀 해보아서 한두 번 작품들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고 다 하시는 작가님들도 매우 많은데요. 스토리 따로, 뭐 요즘은 채색에, 배경에 이런 부분 다 시스템 안에서 다 따로따로 해주고 있고요. 자기가 뭐 인물도 그냥 이 얼굴만 계속 좀 그려보다가 좀 익숙해지면 사람 신체를 다 그려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발전시켜주는 형태의 스튜디오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공해서 대박이 날 가능성은 당연히 적습니다. 자기가 다 혼자 해가지고 뭐 혼자 다 글 쓰고 혼자 그림 그리고 다 했었을 때는 나 혼자 먹으면 뭐 몇십억 몇백억도 할 수 있는 세상이긴 한데 그렇게 성공을 하는 것보다는 뭐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월급이라도 받으면서 한두 작품을 해본 다음에 그런 영화판에서 하는 입봉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연사님들 의미 있는 강연 그리고 희망이 되는 좋은 답변들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어떤 기획이라든가 마케팅을 할 때 국내 시장만을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정 세대를 겨냥을 하는 그런 기획에 있어서도 국내 시장만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연령대, 같은 계층, 같은 세대의 전 세계적인 그런 집단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시도와 성공을 거두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이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왕래를 하지 못하게 된 지도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간이라든가 디지털 플랫폼들을 통해서 세계 시장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라이센싱콘 2021 행사를 통해서 만나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K 콘텐츠 그리고 K 라이선싱이 전 세계의 많은 MZ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성공 사례들을 계속해서 거두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패널 토크의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크가 끝나고 이어지는 라이브 토크에서는 콘텐츠 IP 라이선싱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전문가 분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계속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성식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